안녕하세요. 전 특허법인 IPS의 이진혁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은 중소 중견기업 분쟁 대응 전략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강의겠네요. 분쟁 대응 실무 관련해 가지고 1시간 조금 안 되도록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부터 알아볼까요?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을 좀 몇 개 캡처해 왔는데요. 굉장히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아프고 멍드는 특허 약소국 대한민국. 이건 사실 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 특허 소송에서 대기업의 전패. 플리시스 경쟁사서 특허 침해 주장 서한 본회와 현재 대응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LG전자 등 4개사가 특허 침해에 제소등했다. 미국 무역위원회 ITC. 여기는 이제 LG전자가요 옵트론텍이라고 하는 중소 중견기업과 같이 이제 소송에 걸린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지 한번 볼까요? 기술 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성 적자입니다. 만성 적자. 약간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IP 소송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우선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1심 분쟁이 연간 한 4천 건 정도 돼요. 근데 연간 4천 건이라고 해서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어, 진정한 의미의 특허 분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관련한 제도가 굉장히 많은 건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무효 심판, 그다음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고 상표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심 분쟁은 몇 건이나 될까요? 대략 한 1년에 한 200건 정도. 그다음에 1번과 2번에 대한 항소심이 약 1000건. 그래서 사실상 특허 침해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은 1년에 대략 한 600에서 100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미국 특허 분쟁은 대략 어떨까요? 이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이제 발간하는 자료 중에서 이제 따왔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연관된 미국 내 분쟁은 약 284건이고 이는 2017년 대비해서 약 56% 정도 증가됐다. 꽤나 많이 증가됐네요. 그러면은 2018년 기준 약 280건인데 이 중에서 대기업이 대략 한 60건, 60%, 60%니까 68, 48, 6, 20이 한 대략 17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110건 정도가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사건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IT 분야가 한 60%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계 소재, 바이오화학 한 5% 정도. 그 다음에 MP 사건과 제조기업 사건. MP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뒷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MP와 P를 보통 이제 특허 분쟁에서 구별을 하는데 P2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KT, 네이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신 이름들이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제품, 어떤 서비스의 판매를 주로 영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허를 포함한 IP를 직접 제작을 하고 어떤 사용을 하기도 하죠. 즉 PE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위를 하면서 그 다음에 IP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통 PE라고 합니다. Practicing Entity라고 하죠. NP는 뭐냐? PE에다가 N, 논을 붙인 거예요. Non-Practicing Entity.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NP인데 뭐 여러분 노키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아시는 기업이죠. 노키아는 불과 몇 년 전입니까? 한 10년? 10년 좀 안 됐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의 1위를 차지하는 핀란드 기업이었죠. 근데 스마트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사실상 휴대폰 사업은 망했고 얘네들은 특허만 가지고 그 특허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내고 있어요. 그 외쪽으로는 이제 와이렌, 아카시아, 뭐 브링고, 컨버전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어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제품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이런 판매가 거의 없거나
없거나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IP 특허만 가지고 그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 특허를 사용했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애들을 MP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P와 MP 이제 구별을 가셨죠. 모든 IP 소송은 미국으로 통한다. 이거 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사실상 이게 현실이고요. 뉴스를 보면은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가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특허 소송 한 건당 한국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겨서 배상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7,800만 원. 미국은 102억. 차이가 거의 한 100배 정도 나죠. 100배. 그 다음에 마벨이라는 기업이 카네기 멜론한테 소송을 당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얼마의 판결을 받았냐? 7억 5천만 불, 즉 7,500억 원을 배상을 해라.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1억엔, 적어도 10억엔 이상이 넘는 특허 손해배상 판결이 한 5건 이상은 연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도 굉장히 좋고 특허도 잘 만들고 시장 규모도 사실 우리나라가 11위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누군가를 특허 침해를 했을 때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작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럼 반면에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스포츠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뭐 군사력 뭐 이런 것들도 뭐 넘버 원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IP와 관련된 제도 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세계에서 넘버 원이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뭐 이 주제와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어떤 사업에서 IP를 되게 중시하고 특히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해외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IP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미국 특허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IP 특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긴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특허 침해 소송서 100점 100패한다. 사실상 뭐 이런 경향이 있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분쟁을 했을 때 그 분쟁에 들어가는 돈,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 두 번째, 중소기업이 대응 능력이 없죠. 적어도 예를 들면 뭐 삼성, LG, 그 다음에 삼성, LG와 유사한 이제 다른 대기업들은 굉장히 특허팀이 잘 갖춰져 있고 어떠한 IP 관련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기존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줄을 이제 알고 있고 그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용적으로도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죠. 근데 대기업과 이제 상대방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서 뭐 대처 자체가 어려운 거죠.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이 분쟁 기간이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도 사실은 버틸만 하긴 한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한국 외적인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 우리나라 비용에 대개 몇 배 이상이 드는 소송이기 때문에 분쟁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긴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 중에서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특허 소송이라든가 분쟁을 잘 건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되게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이 어떤 굉장히 좋은 특허가 있는데 그 좋은 특허가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그 특허를 침해를 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팔아요.
대기업에 봤을 때는 이 중소기업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 특허 분쟁을 걸기가 되게 쉽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꽤나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예. 만약 그런 게 뉴스에라도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사실상은 정당한 특허 분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지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특허 분쟁을 거는 경우는 크게 없다, 많이는 없다. 그 다음에 카운터 리스크가 되게 높습니다. 카운터 리스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어떤 특허를 가지고 특허 분쟁을 거는데 중소기업이 굉장히 괜찮은 특허가 있고 그 특허가 만약에 대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공격을 할 수 있다면은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특허로 인한 분쟁을 같이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특허만 있다고 해가지고 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보통 곱해져야 되냐면 특허와 그 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의 매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대기업이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매출이 1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특허 한 건이 있고 중소기업이 매출이 1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 건 곱하기 1조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근데 중소기업이 특허가 한 건이 있는데 대기업이 매출이 100조예요. 그러면 이 한 건 곱하기 100조. 그러면 아까 1대 100이죠. 1대 100. 이 1대 100에서 똑같이 특허 한 건이라도 매출이 되게 높은 제품을 타겟팅하는 특허가 가치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비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을 했다가 카운터를 굉장히 자기네들 제품의 매출이 많은 부분에 카운터를 맞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분쟁을 쉽게 제기하지 못해요. 물론 이 중소기업의 특허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특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굉장히 괜찮은 특허 몇 건을 가지고 있고 이 특허가 대기업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확신이 있고 그렇게 잘 포트폴리오를 갖춰놨다면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쉽게 건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제조 기업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판매를 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지 걔네들이 내가 특허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을 해서 거기서부터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진 않아요. 예. 그게 해외와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특허를 잘 만들어서 그걸로 수익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좀 있고요. 특허 분쟁의 유형은 크게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클레임, 소송. 클레임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경고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네가 네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 특허를 침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고장 아니면 뭐 서신을 보내는 거죠. 이게 클레임이고 이런 클레임 없이 그냥 바로 법적으로 소장을 날리는 거 소송이라고 하면은 특허 분쟁의 유형은 크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의 흔한 유형이 또 벤더 간 분쟁이 또 있어요. 사실 벤더 간 분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 꼬여가는 옵트론텍 미의 비아비가 특허 무효 심판을 지연한다. 근데 어떤 옵트론텍이라는 회사와 비아비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나 봐요.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국내 대기업에 똑같은 제품을 공급을 하려고 그러나 봐요.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아비가 옵트론텍에 이제 먼저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납품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옵트론텍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기업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 너 그 대기업에 공급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허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납품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즉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일 부품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벤더를 가지고 있고 이들을 서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이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대기업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경쟁사 사이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때때로 대기업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야 니네 이렇게 싸우지 마 이러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 않고 그렇게 놔두 중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은 특허 침해 때문에 더 이상 제품을 못 만들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사끼리 서로 소송을 해요. 예를 들면 삼성이랑 애플 소송이 휴대폰이 그런 소송이었잖아요. 휴대폰에 원래는 애플이 월드와이드적으로 1위의 휴대폰 스마트폰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삼성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삼성 갤럭시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건 거죠. 즉 특허 침해가 되게 되면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애플이 커고 있는 삼성 휴대폰 사업을 약간 점유율을 하락시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소송을 건 케이스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협력사관 베트남 특허 소송 돌입. 협력사관이 베트남에서 이제 특허 소송을 했다는 얘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경우죠. 예.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두 번째 유형, 좀 NPU와 중소기업. 아까 NP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Non-Practice Entity라고 했죠.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으면서 특허만 가지고 그걸로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애들, 그걸 이제 NP라고 하죠. 그러면 NP가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겁니다. 왜 NP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걸까요? NP가 특허 한 건 있어요. 핸드폰 관련 특허예요. 핸드폰 관련 특허가 있는데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데는 우선 대기업밖에 없겠죠. 이건 약간 좀 이해가 잘못됐는데 설명드리면 NP의 기본적인 목적 어떤 거 보면 돈이거든요. 돈인데 대기업을 공격해야지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을까요? 중소 중견기업을 공격해야지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을까요? 대기업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특허라도 이거와 매칭되는 매출이 많은 곳을 공격을 해야지 그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많이 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P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소송 비용 그냥 많이 쓸 밖에야 그냥 너한테 조금 주고 말지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끝내고 NP가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대기업한테 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다른 게 뭐냐면 중소, 중견, 하다못해 스타트업까지 공격을 해요. 그럼 얘네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 중견 스타트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해요. 대응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중소, 중견 스타트업이 특허 관련한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능력이 없어요. 즉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데 특허 소송 자체도 관련 경험의 숙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수천억 원이에요. 매출이 수천억 원인 중소 중견기업도 특허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고요. 특허 담당자는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출업만 해본 케이스만 많고 분쟁을 한번 제대로 돌아본 분쟁 자체를 한 턴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특허 분쟁의 경험자가 없는 기업들이 되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한번 되게 특허 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MPA들이 공격을 하고 나서 여기는 돈을 뜯어가기 쉽겠네. 많지 않은 돈이라도 쉽게 돈을 뜯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특허 괴물이 한 2,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2016년 기사였으니까 대략 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 2,800개 된다고 보죠. 특허 괴물이 스타트업을 노린다. 그다음에 돈 뜯어내는 특허 괴물 NP. 사실 NP라는 개념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NP는 Non-Practice Entity니까 특허를 가지고 정당한 수익 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긴 하죠. 특허 분쟁의 흐름은 이제 피고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제 원고는 특허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이제 특허를 당했을 때 보통 뼈가 아프기 때문에 분쟁 관련해가도 피고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 우선 클레임이든 소송이든 클레임이면 아마 경고장이 올 거고 소송이면 소장이 날라올 거예요. 클레임이나 소송을 받으면은 이제 특허권자, 특허 내용, 피소 제품,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추가 가능할지를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특허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게 되면은 우선 내 제품이 이 특허 관련성이 있나? 이 특허가 유효한가 무효한가? 그다음에
혹시라도 회피 설계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비즈니스란 건 내 관련된 제품의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 요거를 보통 조사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다음에 내가 나만 당할 수는 없지. 나도 카운터를 날려야겠다. 카운터를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 사람이 MP야. MP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할 게 없어요. 즉 특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와 매칭될 때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은 공격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에는 카운터로 내가 같이 때릴 수 있는 특허가 있는지를 한번 본다는 거죠. 그 외적으로 특허 보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진다면 로열티, 즉 손해배상은 대략 어느 정도나 낼 것인가.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한 애와 사업을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조금 이 특허 소송을 잘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게 클레임이라면 소송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협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협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뭐 소송이라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만 그냥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송을 하면서도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 소송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NDA 서로 간에 이제 비밀을 유지한 데는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테크 협상을 합니다. 테크 협상은 어떤 거냐면 이 특허에 대한 관련성, 특허와 제품 간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이 특허의 무효성, 유효성 이거를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를 가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네 제품이 내 특허를 이렇게 침해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침해를 하지 않아.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서는 네 특허는 여기 있는 선행 기술에 의해 가지고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거. 근데 그냥 잘못 등록됐어. 그래서 네 특허는 무효야.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특허를 가진 쪽에서는 아니야. 요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는 아니야. 특허는 유효야.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이제 테크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크 협상이 어느 정도 서로 상대방 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협상을 합니다. 비즈니스 협상은 뭐냐면 특허의 포지션, 즉 특허의 관련성과 유효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이 이 정도니까 돈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서로 세트를 하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아니고 이 비즈니스 협상을 하다가 또 다시 이 처음으로 막 되돌아가 가지고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비즈 협상을 하다가 테크 협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비즈 협상을 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뭐 특허 보증이라든가 사업 협력 가능성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클레임의 경우에 뭐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기가 잘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얘기가 잘 돼가지고 라이센스해서 이제 끝내자. 그래서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건 뭐 경고장의 양식 구글에 이렇게 다니는 거를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 이런 건 대외비 자료거든요. 여기 떴다는 거는 누군가가 뭐 올려놨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블이라는 회사죠. 마블이라는 회사가 누군가한테 자기네들의 카피라이트를 침해했다고 이렇게 보내는 서한인 것 같아요. 이런 경고장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식 같은 건 이제 아카시아라는 애들인데 아카시아는 뭐 거의 뭐 세계 최대의 MP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만 가지고 있고 이 특허를 가지고 대기업들을 주로 공격을 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애들인데 얘네들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내 특허를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써놓은 거. 보통은 이제 소송이 아니라 만약에 클레임이라면 이런 경고장을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특허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특허 분쟁을 많이 진행해 본 분들은 조금 동의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허 분쟁이 있을 때 특허 침해 아니고 특허가 무효이면은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특허의 사실관계라고 하거든요. 특허의 사실관계. 근데 특허의 사실관계, 내가 특허의 사실관계, 특허 포지션이 내 쪽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상대방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 자체는 한 50% 정도. 그러면은 이 50% 정도의 이 특허 밸류에이션, 특허 포지션을 가지고 나의 대리인, 여러분이 직접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지 않고 협상이든 아니면 소송이든 간에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리인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상황을 얼만큼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소송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대리인 능력이 제가 봤을 때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특허의 사실관계와 이 특허의 사실관계 및 내 비즈니스 상황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논리 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섭외해서 그 친구와 같이 일을 하는 거. 여기까지 80%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근데 만약에 소송이라면 특히 미국 소송이라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소송지에서 소송이 벌어지느냐, 배심원은 누굴 만나느냐, 요게 한 20% 정도 됩니다. 사실상 80% 정도 승리를 잡고 있다면은, 그리고 법원이 공정하다면은 이 20%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될 일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80%를 내가 완벽히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의해 가지고 뒤집히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특허에 대한 사실관계만 깔끔하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내가 유리하다면 무조건 고를 하고 내가 불리하다면 무조건 스탑하고,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즉 대리인과 판사 베뉴 그 다음에 배심원 간의 그 포지션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박자가 내 쪽으로 다 기울어지게 됐을 때 사실상 좀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공격자 입장에서 볼게요.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분쟁을 받았는데 카운터를 치기 위해 가지고, 카운터를 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공격 입장에서 봤을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 예를 들어 이런 반도체 관련한 여러분이 특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애플폰이네요. 애플폰. 이거는 구글에서 따온 이미지에서 그냥 제가 아무거나 붙여놓은 겁니다. 구글 애플폰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분해를 하고 나면은 칩이 어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반도체 칩이고, 이렇게 반도체 칩이에요. 여러분이 애플을 한번 공격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애플을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반도체 관련 칩이에요. 그럼 우선 애플 제품을 사봐야겠죠. 애플 제품을 사서 이런 식으로 리버스 엔지니어 디캡을 합니다. 디캡을 하고 나서 이 반도체를 빼내겠죠. 이 반도체를 빼내는데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손톱만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의 한 손톱만하죠. 근데 이 손톱만한데 수억 개의 반도체 어레이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알겠죠. 여기 이게 대략 한 100나노미터 수준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들이 이 손톱만한 거 안에 수억 개가 들어있는 거죠. 수억 개가.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눈으로 봐가지고 여러분의 반도체 칩 특허인데 반도체 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캐나다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아니면은 좀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이 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볼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특허가 만약에 성분과 관련된 거, 어떤 재료와 관련된 특허라면 이런 식으로 EDS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에 내 특허에 있는 내용의 재료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밝혀내야 됩니다. 즉 증거, 에비던스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회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칩으로부터 사실 회로를 추출해내기는 꽤나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회로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특허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추측되는 애 제품을 까봐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다 봐야겠죠.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이라고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은 굉장히 고단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추정은 되는데 내 특허를 사용할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막상
까보면은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을 안 하기도 하죠. 근데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람이라도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면 여러분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을 하면서 쓰인 돈, 노력, 시간은 되게 허망할 수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특허 침해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 물론 그거를 침해를 적발을 했을 때는 굉장히 희열에 찰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약간의 일부 핀트가 엇나가 가지고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은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거품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에비던스를 확보하고 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클레임 차트를 만듭니다. 클레임 차트. 이 클레임 차트는 뭐냐면 여러분의 특허에 가지고 있는 이 왼쪽에는 청구항 내용하고 오른쪽에는 증거 자료를 놔두고 내 청구항에 있는 내용을 네 제품이 이렇게 쓰고 있어. 이거를 뭐 PPT든 워드든 뭐든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구항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네 거 제품을 까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즉 특허 청구항에 있는 내용과 제품이 매칭되는지를 나타내는 문서를 이제 클레임 차트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디펜스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IP 분쟁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한 거잖아요. 분쟁을 당했으니까 당한 건 당한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선은 천천히 분석을 해보고 나서 리스크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당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허 침해란 게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길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문을 거쳐야 돼요. 굉장히 많은 관문이라면 이제 첫 번째, 진짜 침해가 맞아? 두 번째, 내 특허가 무효인가 무효가 아닌가? 세 번째, 특허가 침해인 것도 같고 내 특허가 무효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대리인이 이걸 잘 표현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네 번째, 내 대리인이 잘 표현했어. 근데 판사나 심판관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그 다음에 나나 아니면 원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끝까지 분쟁이 예를 들어 소송이라면 2년 3년 가는 건 우습죠. 분쟁은 끝까지 갈 만한 돈이 내가 있는 건가? 이런 허들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사실상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100건 정도의 소송이 걸리고 나면 그 중에서 95건은 중간에 세트, 중간에 없어지고요. 예, 나머지 5건만 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사 아니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분쟁을 제기한 당사자 조사 및 목적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분쟁을 당하면은 만약 공격을 한 자가 MP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우선 약간 좀 기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MP이다. 그러면 걔는 로열티예요. 즉 로열티와 손해배상액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손해배상액 이꼴 로열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MP라면 여러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분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되게 큽니다. 기업체라면 로열티보다는 여러분의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좀 어떨까요? MP가 있어요. MP가 여러분을 공격을 했어요. 보니까 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허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100원 너무 적네. 1억 원 줄게. 1억 원 줄 테니까 우리 세트라고 네 특허 내가 쓸 수 있게 해줘. 그랬더니 MP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싫어. 나는 네가 정당하지 않게 내 특허를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한 것 자체에 대해 응징을 하고 싶어. 즉 내가 법원으로부터 바라는 거는 네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MP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MP가 진짜로 여러분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이라든가 특허 분쟁을 걸었을까요? 아니라고요. MP는 돈을 뜯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뜯는 거. MP는 여러분으로부터 그냥 여러분이 제품을 굉장히 잘 팔아가지고 거기로부터 수익을 많이 내면은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MP가 여러분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판매 금지 판결을 얻어내거나 그런 유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요구하는 거는
MP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 MP가 그런 식의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약간 코웃음 치면서 돈을 더 달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P라면은 기본적으로 로열티 목적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잘 영위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금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경제력 및 분쟁 대응 능력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P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공격한 데가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정보는 구글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분쟁을 어느 정도 해본 애들. 그리고 얘는 분쟁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백그라운드 돈도 많이 있는 애들. 뭐 이런 걸 쉽게 추정이 가능한데 MP 같은 경우는 사실 추정이 잘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는데 MP도 사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MP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냥 요즘 MP가 워낙 유행이니까 한번 해볼까? 나도 어디서 특허 하나 몇 개 사와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즉 초짜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초짜들은 어떤 거냐면 분쟁을 끝까지 가져갈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자기네들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한 2년, 3년, 2년 6개월 정도 걸리죠. 2년 6개월 것까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누가 나를 공격을 했는데 구글에서 걔 이름을 쳐봤더니 만약에 이름이 거의 안 떠. 구글에 그러면 안 뜨면은 약간 조금 안심을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을 딱 했는데 쫘라락 뭐 나오는 굉장히 소송이 이력이 많은 애들이야. 걔네들이라면 약간 좀 긴장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허 한 건의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5천만 원 지금 약간 좀 작게 제가 쏘는 것 같고요. 한 1억 정도는 든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든다고 봐야 됩니다. 즉 미국과 한국에서 똑같은 특허 한 건 가지고 똑같은 관련된 제품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비용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데미지, 즉 손해배상액도 굉장히 미국이 크긴 하죠. 예. 그래서 우선은 분쟁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변리사 변호사가 아니라 분쟁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으세요. 대리인을 초이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아시는 분한테 가는 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적절치 않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 분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분쟁 경험이 없으시면은 이걸 어떻게 케이스를 끌고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우선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특허라든가 아니면 분쟁 이런 단어를 한번 쳤는데 거기에 뭐 파워링크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광고로 쭉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무소들 중에서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땐 특별히 분쟁을 제대로 진행해 본 사무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무소들은 믿고 걸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IP 자체에서도 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펌이 있고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펌이 있거든요. 또 그 분쟁 내에서 교과서적인 분석만 해본 펌이랑 그 다음에 기업 사이드에서 특허 자체,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 그 다음에 상대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를 경험해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를 골라야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분쟁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를 고르실 수 있다면 그분을 고르셔야 돼요. 텐트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저희 네이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텐트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께서 저희 쪽에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이제 오셔가지고 특허가 있는데 제 3자가 어떤 경쟁 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난 공격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한번 만나보니까 이미 다른 특허 펌을 통해 가지고 분쟁 자체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른 특허 펌을 통해 가지고 분쟁을 진행을 하는데 특허 분석을 했더니 경쟁사가 사장님의 특허를 침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가지고 여기에 경고장을 날리고 그런 상태가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보다 보니까 뭔가 사건이 약간 여유롭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 한번 왔습니다. 저희 쪽에 와서 이제 딱 1시간 정도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상대방 제품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렇게 했죠. 상대방 제품이랑 특허를 저한테 이제 좀 미리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 아무 특허가 침해가 아닌 거예요. 특허가 침해가 아닌데 딱 봐도 한 30분 정도만 봐도 특허가 침해가 아닌 사건을 가지고 어떤 특허 펌에서 이게 특허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기회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향후 대응을 해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끌었던 사건이죠. 근데 이 펌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펌이 어떤 펌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펌이에요.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펌인데 그 정도 유명한 펌에서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면은 다른 펌들은 더할라 굉장히 좀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그쪽을 찾아가시는 걸 되게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특허의 침해 여부,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향후 사업 전개 방향, 그 다음에 타국 리스크라는 건 해외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리고 대응을 할까 말까에 대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섞어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판단이 되고 나면은 1차적인 단계에서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시리어스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한 몇백만 원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몇백만 원 수준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특허의 무효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특허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침해를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회피를 해야겠다. 이런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는 다음 단계, 2차적 단계에서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려면 여러분이 직접 어떤 특허 침해 분석 관련한 전문가를 고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지 마세요. 예. 굉장히 많이 어디선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거에 맞게 판단을 하시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 빈틈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 판단을 해가지고 이 특허에 대한 나의 리스크는 이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건 꽤나 리스크가 높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 특허 포지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특허 포지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명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러면 처음에 한 내 리스크가 한 80%다. 내 리스크가 80%면 이게 그냥 계속 고정이 되느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단계에서 검토를 할 때 내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를 하고 있나? 그다음에 이 특허의 유효성, 무효성은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회피를 할 수 있나? 이 세 가지 요소와 곱하기 내가 이 제품을 얼마나 지금까지 팔았지? 그다음에 얼만큼 더 판매를 할 것 같지? 이 섹터가 정해지고 나면 그게 이제 최초 밸류에이션이 보통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 나머지 기타 상황적 요소들이 이제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제 유연한 밸류에이션에 따른 대응 방안의 유연한 변경 관련해 가지고 우선 내 특허 포지션이 좋을 경우가 있고 나쁠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 먼저 협상을 하고 뒤에는 법률 분쟁을 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향후 해당 제품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 얘가 왜 나한테 분쟁을 제기했지? 얘 소송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지? 그 다음에 비용 수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들인가?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분쟁을 걸었는데 내가 카운터 공격을 할 수 있나? 즉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러한 부가적인 내용들도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떻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차등을 조금씩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분쟁을 하는데 뭔가 당했는데 얘 특허가 무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특허랑 내 제품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는 대략 1천만 원 수준에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펌들을 봤을 때. 네, 침해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물론 당연히 로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대략 2천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청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똑같은 절차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셉니다.
미국 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대략 실질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30만 불 정도가 들고요. 미국 침해 소송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략 10억에서 30억 원 사이가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분쟁을 하고 나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5% 정도가 끝까지 간다. 근데 여러분이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분쟁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분쟁을 당하는 경우. 즉 상대방이 해외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이제 공격자이고 그 다음에 특허 대상 자체도 외국의 이제 미국의 특허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 유럽의 이제 특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외에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는 그 해외에서도 어떤 특허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분쟁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로펌을 선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분쟁을 당했을 때도 맨 처음에는 국내 로펌을 통해 가지고 그 특허의 침해 분석, 무효 분석, 회피 설계 가능성, 판매량에 따른 그 리스크 측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국내 로펌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해외 로펌은 어떤 나라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비쌉니다. 근데 특허의 침해 분석이라든가 무효 분석이라든가 회피 설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따른 그런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밸류에이션은 해외 로펌이 아니라 국내 로펌에 있는 분쟁 전문가를 만나시더라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 같은 경우는 국내 로펌을 통해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비용을 굉장히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소송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소송일 경우에는 처음에 소송이 걸리게 나면은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답변서 제출 전까지 국내 로펌을 써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리스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협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냐. 근데 답변서 자체는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 3달 정도 연장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어요. 100일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이 상대방 로펌하고 소송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과 협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끝낼 수 있다면 적절하게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윈윈해서 끝날 수 있다면 해외 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케이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행을 하다 봤는데 만약에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답변서를 써야 된다. 답변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해외 로펌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해외 로펌 같은 경우에도 출원을 잘하는 펌, 소송을 잘하는 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얘는 IT 기술을 잘하는 펌, 얘는 바이오 기술을 잘하는 펌, 얘는 이걸 잘하는 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 기술과 내 기술을 어떤 펌에서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외 로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 비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되게 많이 잘해주는 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사업체가 속한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이런 데를 컨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냐. 그래서 풀리 지원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분쟁 대응 실무 1부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2부 강의는 다른 강의 파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